자율주의 인공지능 그리고 이동의 미래라는 주제가 우리 선배님 우리 아마 2기 코로나 때 한번 강의를 하시지 1년 반쯤 됐죠. 그때 내용도 너무 좋았고 요번 그 포럼에 할 때 조금 옛날 우리 했던 레전드 강사 그런 곳인데 우리 선배님하고 그 2주 뒤에 우리 창현이 교수님하고 그걸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요. 그때 있던 1년 반 전에 있는 자율주행이 요즘 진짜 자율주행이 그냥 일상적으로 회자되는 용어 중에 한 개고 아마 상용화까지도 곧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만큼 많이 또 친구들 발달된다. 그다음에 손님들 얼마큼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나. 그런 인상이 좋았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소네트 대표님은 현재 소네트 대표로 계시고 경북 경북과학기술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올해가 디지털 다니고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를 상생기계공학이네 적으로 좀 많이 구별해. 제가 부산대 기계설계과 출신입니다. 상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제어자동화 쪽 석사, 지능기계공학을 박사를 받으시고 이제 MIT 공대에도 책임연구를 맡으셨고 교우정도 되셨고 그런 소리 가지고 굉장히 재미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네, 반갑습니다.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좋은 날 여기 이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브랜드 아이템 이걸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권재근 대표님 오셨더라고요. 마음 가신 분이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힘들겠구나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공대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오늘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리고 이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빌리티라는 게 이동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BC 3500년경에 기원전 3500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바퀴가 발명되면서 우리가 뭔가를 옮기는데 사람이 이동하는데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참을 지나서 거의 5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증기기관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약 한 1800년대 정도부터 증기기관이 이렇게 사용되면서 실제로 사람이 동력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최초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동들 자전거도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기 한 100년 조금 넘게 됐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천천히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것들이 보이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킥보드. 그런 것도 저걸 누가 할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나오고 또 배송 로봇 이러면서 조그마한 로봇들도 다니고 또 자율주행 차도 다니고 드론으로 유인 드론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서서히 발전해왔던 그 속도가 아니라 새로운 속도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앞으로 100년 뒤 그렇게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년 뒤부터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순서는 처음에 이제 왜 자율주행인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마켓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시장이 있어야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저희 AI를 많이 사용하는데 AI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 그리고 한계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라는 게 로보택시라는 게 단순히 꼭 택시처럼이 아니고 이게 물류도 될 수 있고 버스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 통틀어서 로보택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그 부분들이 이제 미래의 교통을 어떻게 담당하게 될 거냐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세이프티.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실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운전을 자동화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하면 보통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사용하더라도 연비를 좋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어를 하면 연료 향상, 연비 향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조금 신경 써서 급가속 안 하고 이렇게 운전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한 40에서 15% 정도의 연비 증가 효과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이건 실제 저희 기관에서 연구를 할 때 한번 이렇게 돌고 나서 다음번 돌 때 사실은 이 실험이 연비에 관한 실험이었다. 급가속 하지 말고 급가속 하지 말고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똑같이 한 바퀴를 돌면 연비가 최소 15%는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티비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통 체증 때문에 낭비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고라든지 그런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분집주행이라고 고속도로 이런 데서 이렇게 쫙 붙여서 가는 그런 것들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100km 달리면 안전거리 100m를 뛰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분집주행을 하면 뭐 2m까지 붙이기도 하고 최소한 10m 정도는 이렇게 붙여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차가 제동을 할 때 동시에 제동 신호를 보내줘서 전체가 동시에 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고속도로 현재 고속도로 100m 때보다 10배의 효율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티비티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게 이제 삶의 질이라는 게 그렇게 여행을 가시면 보통 이제 아빠는 운전을 하고 저는 구경을 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누구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소멸 지역이 많이 생기면서 대중교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중교통도 자율주행으로 유지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오지에 사시는 분들도 계속 삶의 질을 높게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세이프티 부분만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 통계를 보면 매년 약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35만 명이면 우리 부산 인구가 있잖아요. 대구나 부산, 우리나라 대도시 인구 정도가 되는 전체가 이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단위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매 23초마다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슬라이드 넘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 짧은 시간에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고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 보니까 이제 휴먼 에러 단독으로 사람이 실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한 거의 70%. 그다음에 차에 약간의 결함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실수를 하면 뭐 사고가 나고 도로 설계가 좀 잘못했을 때 도로에 뭔가 뭐 낙하물이 있거나 설계가 잘못됐거나 했을 때 사람이 실수하면 또 그게 한 20% 이렇게 해서 다 합치니까 90% 이상이 사람이 실수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통계는 사실은 논란도 있긴 하거든요. 과연 그러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고 났을 때 내가 정상적으로 앞을 잘 보고 이렇게 집중해 있을 때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다른 걸 해서 잠깐 부주의를 했을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자율주행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자율주행 레벨 0부터 뭐 레벨 5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대략적으로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정의를 전문가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레벨 0는 자율주행 자동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우리 보통 수동차가 이제 레벨 0고요. 레벨 1은 하나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금 데이터스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설치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딱 속도만 제어해주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레벨 1이 되고요. 여기까지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않고 레벨 2부터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레벨 2가 지금 보급 옵션들 보면 차량 이제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유지 이 두 개를 같이 해주는 그 시스템이 이제 레벨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레벨 2고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게 있습니다. FSD라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 말 듣기에는 그냥 풀 셀프 드라이빙 레벨 5 같은데 여기도 레벨 2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요 레벨 2까지는 운전자가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율주행 차는 보조해준다. 그래서 이제 운전 보조 시스템, 그래서 이제 ADAS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뭐 운전자에게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 마실 이렇게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자동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몇 초마다 이렇게 핸들을 잡게 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 3로 가면 컨디셔널 오토메이션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이런 의무가 없어집니다. 내가 레벨 3가 작동하는 순간에는 항상 이제 차가 책임을 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지금 레벨 3가 혼다가 작년 정도 되는데 혼다가 100대를 판매를 했었거든요. 리스 판매를 하면 리스 100대를 만들어서 레벨 3라고 세계 최초의 레벨 3를 해서 100대를 리스로 했는데 그때 가격이 거의 한 2배로 뛰었어요. 원래 가격보다는 혼다 레전드가 옵션 가격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리스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다 회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츠가 레벨 3를 한 몇 달 전에 출시를 해서 이제 북미에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벨 3는 사실은 완성차까지는 되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죠. 사고 나면 이제 이게 제조물 책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레벨 4는 여기서 이제 차이는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면 자율주행 차에 뭐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뭐 동상관이 있어서 자율주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운전자에게 알림을 줍니다. 대기화해달라고 운전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면 사람이 이제 그걸 계속 꼭 해주는 게 이제 레벨 3입니다. 레벨 4로 가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시스템이 알아서 차가 알아서 이제 해주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근데 레벨 4는 어디서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셔틀처럼 특정 구간 노선을 돌 때 이 노선 안에서는 이제 레벨 4로 작동하는 차다. 그걸 이제 ODD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빙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작동 영역을 어느 정도로 설정했느냐 이 차는 밤에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비 오는 날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내가 ODD 영역 내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레벨 5는 그런 ODD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차, 언제든지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 이게 이제 레벨 5인데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보죠. 이런 거. 그리고 그만큼 했을 때 진짜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건지도 의문이 해서 레벨 4, 3 여기 이제 주류를 이루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될 거다. 그럼 이제 마켓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우리 테슬라나 현대자동차처럼 옵션을 넣어서 판매하는 이런 이제 프로덕트 관점에서의 자율주행 차가 이렇게 보면 자율주행 차가 굉장히 멀어도 레벨 4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내가 개인 판매해서 나는 혼자서 다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파킹해두고 일하고 있으면 나가서 택시처럼 이렇게 영업도 해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이제 웨이브라는 자율주행 회사 그리고 GM이 인수한
푸즈라는 자율주행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택시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없이 이렇게 이제 호출하면 가서 태워서 움직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건 서비스 영역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법규적으로도 차를 만들 때는 자동차 제작 법규라는 게 있어서 뭐 안전도 시험하고 기능 승능 시험 이런 거 다 이제 거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운행을 할 때는 자율주행 차량 운행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마다 뭐 심지어 나라마다 이제 우리 뭐 차선도 서로 이제 오른쪽 차선 왼쪽 차선 서로 다르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운행 법규까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로 만든 게 전 세계를 커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근데 좀 시장이 나눠져서 이렇게 프로덕트를 판매하는지 개념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웨이모를 만들 때 이 자동차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서비스가 그냥 되면 로보택시차를 언제든지 와서 호출하면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혼자서 타고 갈 수 있으면 사람들이 차를 가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차량에 관련된 천조에 달하는 그 전체 시장을 다 차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웨이모는 사람을 빼는데 되게 처음부터 대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운전자를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건의를 하고 이러면서 뭐 그런 인정받고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서비스 진영 쪽에 가까워. 그래서 자율주행은 서비스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테슬라 아예 그냥 이런 칩을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테슬라에서 만든 굉장히 고성능 칩.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들이 굉장히 큰 걸 썼거든요. 최근에 뭐 작년에 그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러면서 반도체 대란이 났었는데 그 이유가 자동차가 굉장히 스펙은 까다로운데 가격은 정말 싸요. 말도 안 되는 대로 싸요. 이 컴퓨터 같은 이런 게뭐 100원짜리 되고 물론 굉장히 기능은 약하지만 그렇게 하는 시대에 굉장히 고가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탑재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소프트웨어는 안 들어있었어요. 자율주행 기능은 안 되는데 일단 탑재해서 판매하고 그 차를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매한 차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습된 알고리즘을 이제 원격으로 OTA라 그러는데 ODA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이제 탑재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자율주행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새로 이제 혁신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다가 자세 인식을 좀 잘못했다거나 뭔가 이상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전체 차들에게 보내서 이런 것들을 더 받아서 이제 또 학습시키고 요거 뒤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웨이모는 2009년에 만들어졌고 요거는 2년 전에 피닉스 인근 지역에 이제 챈들러라는 쪽에서 이렇게 이제 완전 기사 없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배경은 우버라는 회사가 해보니까 기사한테 돈 주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그게 한 75%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사한테 나가는 비용이. 그 비용을 이제 다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성공적으로 했고, 근데 이 지역에서는 잘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간접한 지역이에요. 크기도 안 오고. 근데 과연 이제 뉴욕이라든지 저기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할 수 있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작년부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다 들어가고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자율주행이 한 2020년 정도에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조단위 뭐 이런 딜들도 많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사실은 재작년부터 한 2022년부터 확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돈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구글 웨이모도 그 빈스 지역에서 서비스를 했지만은 이게 언제 돈이 될지 이제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베이저리 시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자율주행의 발전 단계를 볼 때 모든 제품은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비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지금 단계, 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냥 도입비, 가능성을 보는 새로운 모빌리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때는 이제 좀 박스형으로 생긴 그런 자율주행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근데 그 차들이 대부분 좀 실패를 했어요. 저속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속으로 가는 이유가 충돌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저속으로 만드니까 이게 오히려 더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로운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적인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지만 이게 이제 정말 비즈니스로 될 거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지는 못할 때였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가 일어날 거다. 지금 아까 투수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간에 그 운전자 없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한 2034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그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대세가 될 거다. 이게 이제 맥켄지의 로봇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추정한 것 같아서 그걸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요. 실제 이제 로봇택시 마켓의 규모도 뭐 물류뿐만 아니라 이제 패신저까지 쳤을 때 이게 큰 규모로 2030년이 되면 발전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나온 표인데요.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뭐 2036년이고 205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36년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아직 그 낙관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2036년에 전체가 다 완전 자율주행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56년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더라.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2056년 정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그런 이제 레벨 4 자율주행이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33년 정도 뒤면 자율주행이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차를 언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희는 이제 디지스트 연구원 창업 1호 기업으로 2017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네트라는 게 원래 시의 한 종류거든요. 시의 형식인데 그 유럽에서 유명해서 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8번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제 저걸 만든 이유가 이게 시조처럼 굉장히 엄격한 법률이라든지 그 룰을 따라야 되는 거라서 소프트웨어를 짤 때도 엄격한 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요즘 뭐 아주 지저분하게 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깔끔하게 달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C는 보통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이제 단순하고 해석해서 그런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소네트라고 하고요. 저희 멤버들이고 요즘은 이제 렉시라는 이제 로봇 택시를 줄여서 렉시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호텔까지 하면 이제 예약할 수, 식사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2017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2014년에 이제 디지스트의 내부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기술을 어떻게 기술이전 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만들고 나서 뭐 일단 예전에 좀 기술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2018년에 중소기업 최초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라는 걸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가 어느 정도 기능 확인이 되면 그 우리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국토부에서 내주는데 그걸 이제 최초로 받아서 뉴스에서 전달하고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뭐 도시 면적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차를 한 대로 하나 만들어서 팔면 그때 당시는 거의 한 대 이렇게 하면 5억씩 해서 또 팔면 10억 이렇게 됐었거든요. 몇 명이서 그냥 뚝딱 해서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걸로는 사실 비즈니스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나니까 우리 팔기 때문에 그 차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에 좀더 뭐 개선을 해보고 싶어 해도 접근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그 차, 그걸 이제 분석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차를 판매하는 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서비스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하면 다양한 센서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특히 라이트 센서를 쓰니까 이게 굉장히 쓸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현상까지 지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 자동화 쪽에서 그러니까 이 외곽 방어는 그 항만 펜스에 뭐 미립국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펜스로 접근을 하면 경보를 울려줘. 그거 이제 탐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더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러니까 또 다른 뭐 라이더를 이용하는 이런 다양한 정말 자동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꾸준히 이제 매출을 만들고 이건 이런 건 대부분 이제 또 이런 과제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 세대는 이제 이때는 개조를 많이 해서 하는 차를 하다가 그 차들은 좀 더 심플하게 캔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개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했고 2021년에 대구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유성 면허 1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상무송이라는 게 원래 자율주행 차라는 게 아직은 개발 중인 차잖아요. 이걸 가지고 승객을 태워서 영업 행위를 한다는 것은 법으로 금지시켜놨는데 일부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 좀 안정성이 확인된 이런 지역에서는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걸 허락을 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큰 돈이 되는 건 아닌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타봤을 때 직접 한번 타봤을 때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다 좋잖아요. 내 돈을 내고 탔는데 차가 울렁거리고 툭거리다 이러면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돈을 낸다는 게 이제 그런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때 이제 렉시라는 걸 런칭을 해서 예약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2020년에는 이제 22년에는 자율주행이 결국 나아갈 방향은 대중교통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협회라는 걸 이제 설립을 하고 강릉이나 경성 이런 데서 이제 관광형 자율주행이 결국은 조금 아직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관광지라든지 출퇴근이 좀 불편한 지역 그런 데서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굉장히 자율주행 쪽에 좋아하십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전설이신 분인데 한민호 교수님이시라고 유재석이 진행하는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이 차가 지금 아티즈를 개조한 차인데 이게 지금 야간에 1993년에 야간에 그 자유로를 들렸던 거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초로 이런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해도 이분이 뭐 아직도 연구를 하십니다. 아직도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제 조그만한 가게 같은 데서 이렇게 직접 코딩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완전히 산업화에는 못했고 또 계속적인 이제 지원이 없어서 조금은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할 때 이분을 이제 모시고 와서 차를 다시 한번 개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전에 알고리즘을 봤을 때 영상 쪽은 왜 이제 잘 돼 있었고 제어 쪽이 별로 좀 약해서 제어는 이제 저희가 그 차량을 그냥 제어기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또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차태 성공적으로 이제 이 주행을 했었고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접니다. 최초 주행을 할 때는 아직도 다 내가 다 제하고요. 정도 내가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이때 재밌게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차를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나서 차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율주행 주행허가 1호를 받기 바로 전날 테스트가 얼마나 거의 안정화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요. 이날도 제가 이제 갔었고요. 적어도 제가 축하해야 되니까. 가끔씩 앞에 디지털 실험할 때 새로운 저희 알고리즘 원래 있었는데 새로운 알고리즘 인공지능으로 한 게 있다고 한번 넣어보고 싶다고 연구원이 그래서 답변을 해서 하는데 3번 튕겨나가면 그냥 고속도로에 튀어나와서 자꾸
한 3번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텍스트가 너무 이런 것들이 다른 편한테 간다고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할 때는 그전에는 앞에 이제 노트북을 써서 이제 그 영상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슨이라는 시리즈가 엔비디아에서 참 조그마한 보드로 나왔는데, 그걸 써서 이제 몇십만 원 보드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해서 했던, 이때부터 이거는 이제 뭐 키트로 만들고 해도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 아까 잠깐 봤었던 이 손라치 2대, 여기는 이제 순차라서 아직 이제 MDPS라고 모터로, 요즘 작은 차 승용차는 다 모터를 조향을 해주는데, 여기 있으면 저희가 명령만 주면 바로 이렇게 조향이 되는데, 여기는 유압식이라서 여기 이제 모터를 달아서 이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또 페달도 브레이크 페달은 이제 유압식이니까 밟아서 그렇게 하는 형태로, 그렇게까지 하드웨어 개조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나는 성공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저희가 또 꽤 잘한다는 회사를 전국 다니면서 이 개조를 잘하는 데를 해서 하드웨어 개조를 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이 나더라. 개조 부위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차량 문제라고 그래서 그것도 다시 시험 데이터 저희가 다 시험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액추에이터 문제, 설계에 문제 있는 거 다 이제 잡아주고 뭐 해서 많이 안정화는 됐지만, 이제 딜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소프트웨어는 터널 이런 데를 굉장히 좀 어려워 하거든요. GPS가 안 나오고 이 영상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 차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액추에이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캔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캔이라는 게 컨트롤러 에리어 네트워크 해서 차 안에서 우리 랜처럼, 우리 컴퓨터가 랜으로 통신하는 것처럼 차 안에서 이제 캔이라는 걸 통해서 통신을 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에이다스라는 게 있으면 에이다스에서 자뭐 속도를 얼마로 가속해라, 감속해라, 그리고 이제 조향을 몇 도로 돌려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지금 콘이 보이는데, 당일날 아침에 콘을 임의를 막 세워서 막아 놓으면 저희는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콘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걸 탐지해서 다시 경로를 바꿔서 직진으로 하고 하는 요걸 이제 등급을, 그때 이제 다 마이와이어라고 해서 이제 캔을 통해서 뭐 스티링 엑셀 이런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GPS, 보정용 GPS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360도 돌아가는 요 라이다를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 차이였는데, 제가 이제 레벨 2도 업그레이드 잘해드리면, 이제 앞에 또 이쪽으로 가면 고장난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아침에 그냥 아무 데나 제가 차를 세워둘 거니까 알아서 그걸 감지해서 피해서 가라. 그래서 지금 차 한 대를 여기 세워놓고 상태를 묶여있는 상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해서 가고, 가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탐지해서 쏘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더미라고, 차일드 더미, 또 지나가면 다시 들어가서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KCT라고 화성에 있는 뭐 테스트 베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2021년에 공로에서, 이게 세종시인데요. 세종시에 이 지역이 약간 시작하는 데가 그 싱싱장터라고, 그 농산물 직거래하는 장터가 있고, 여기 아파트도 많고 초, 중, 고등학교가 유치원까지 다 있었어요. 이 지역에 굉장히 이제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는 데를 또 지정을 해서, 이미 세종시에 거기 가겠다고 정해놓고 시작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는 원래 이 과제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다른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 서비스 하겠다라고 2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철수를 해버립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이제 투자도 잘 안 들어오고 까다로우니까 철수를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저희한테 갑자기 전국에 수소문 하면서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뭐 한 달 동안 세팅하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한 10km 정도를 뛰어주는 조건이다. 지금 보면 방금은 이제 차량이 차선 피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만든 UI인데, 위쪽은 좀 이제 우리 전자들이 보면서 제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아래쪽이 이제 우리 센서 정보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차가 조금 뭐 거동이 이상했을 때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V2X라는 통신을 통해서 또 실행 정보도 받는데, 요 지역은 그냥 횡단보도만 하나 있으니까 V2X를 안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AI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감지하는 또 카메라를 그때는 지금 라이다하고 레이더로 차가 들어오는 거 이제 보고 없을 때 들어가는. 네, 여기서는 저희 차가 막고 있으니까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이때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제가 이제 썬루프 열고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건 지금 이게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날 이것도 이제 세대 다 들어가서 하다고 철수하기 반전날 이제 올라가서 한 번에 찍자. 이건 원테이크가 중요하다. 해서 편집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저희 이제 내부 테크노폴리스라는 데서 이제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노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거의 이제 작사는 안 되지만 이런 이제 앱을 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예약하고 결제하면 그 시간이 되면 차가 그 위치로 가는 그런 형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코나 1위 가지고 아까 봤던 그걸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전에는 이제 한 번 돌고 테스트 있을 때 돌고 뭐 이러다가 이거는 이제 계속 경기적으로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딱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는 한들은 또 이상한 현상들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다 리프팅해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들은 다 엄청나게 쌓이는데 소소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친구는 번아웃이 오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안정화돼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저희도 뭐 가끔씩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면서 어떤 조건에서 또 안 끼고 이러면 잘 뭐 신호등을 잘 인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기는 거 확인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제일 최신 버전으로는 이제 그 웨이모처럼 저희도 이제 이 승합차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 차는 지금 이제 대구 수성구에 저희가 이제 수성구 쪽에 수성 알파시티라고 약간 스마트 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오피스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역에서 그 오피스까지 걸어서 가면 한 20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노선을 놓아달라고 계속 이제 건의를 해도 별로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제 노선을 안 놓고 이래서 저희가 그냥 아침에 그 지역에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타고 출근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8시부터 한 9시까지는 한 15분 간격으로 계속 돌아주고 그 외에는 이제 1시간 간격 내지는 이제 아예 예약이 될 때만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요금도 얼마를 받을 거냐. 원래 이제 요금도 2,000원으로 해놨는데 잘못하는데 2,000원이니까 근데 실제로 얘가 제대로 이제 각각한각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만 원을 써야 이게 언제 비즈니스가 되려나. 근데 또 택시 업계에서 우리 아까 그 코나로 이렇게 택시 서비스 시작하는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택시 조합에서 한번 와보고 싶다, 와서 타보고 싶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 공무원들도 같이 와서 되게 이제 조심을 했거든요. 택시에서 혹시 마찰이 일어날까, 왜 위협받는 데를 하냐,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 12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00원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택시 업계하고 조금 분쟁이 있었던 다른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에 하는 그 자율주행 회사가 공항에서부터 중문까지 그걸 자율주행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굉장히 알짜 노선이잖아요.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그 노선을 뭐 8,000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인당 8,000원으로 아마 조절을 했어. 그리고 차도 한 대만 그렇게 이제 조절해서 한번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까지 이제 자율주행 쪽을 쭉 봤었는데 제가 또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지만은 인공지능의 한계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석사학위를 인공지능이 약간 붐이 일어났을 때 90년대 초중반에 되게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인공지능을 써서 퍼지, 뉴럴 네트워크, 뭐 지네틱 알고리즘 다 학위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할 때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더 작은다는 표현을 쓰지 마라. 전통적인 방법만큼 훌륭한 성능을 아주 단시간에 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AI라는 게 결국은
편리한 부분도 많지만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요게 이제 1940년부터 한 2020년 사이에 이 붐이 어떻게 일어났다 죽고 어떻게 일어났다 죽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때쯤 요 붐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뉴럴네트워크를 각성시키는 그 방식이 나왔을 때 굉장히 했었고요. 그리고 센트론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현재 그 뉴럴네트워크의 뉴럴이 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게 1950년대 말에 나와서 근데 얘가 학습을 자층을 못하니까 학습을 못 시키거든요. 익스플리시브 보완 연산을 못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또 크게 우리 AI는 크게 두 진영이 있거든요. 한쪽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진영, 또 다른 한쪽은 룰을 만들어서 룰 베이스로 이렇게 진영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세트론을 만든 그 진영 이분이 이분하고 반대로 이제 그 AI 그 룰 베이스로 하는 마빈 미스키라는 분이 있고 이런데 그 둘이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멤버였대요. 근데 이제 서로 되게 라이벌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 마빈 미스키라는 MIT 교수가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걸로는 익스플리시브 보완을 연산을 못한다. 이건 쓸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또 이제 사기꾼 취급 받으면서 이렇게 나라고 하고 마지막에 자살했던가 뭐 그래요. 뭐 조금 이제 불행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붐이 일었다가 죽고 붐이 일었다가 죽고 또 스포츠 백타머신이라는 게 한 2000년대부터 한번 떴다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돼요. 데이터 양이 조금 적을 때는 또 스포츠 백타머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통계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계속 이제 공격을 받는 이유가 통계적으로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걸 보장한다라는 걸 그걸 만들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스포츠 백타머신은 전체 그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플랜을 짰었을 때 이 플랜에 이쪽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증명이 돼서 많이 썼었는데 여기도 분명히 좀 한계가 있어요. 정확도에서 80%, 86%대에서 이제 거의 세션되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나와서 지금까지 조금 이제 죽는 듯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GPT가 나오면서 다시 또 살아나서 가고 근데 저도 AI라는 게 그 영상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그 전에 아까 김영 교수님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보면서 이제 그때는 정말 알고리즘으로 다 때려서 이걸 잡으셨는데 지금 이제 딥러닝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 학습이 이렇게 이 기술이 바뀐다는 게 성공할 수도 있겠다. 진짜 수십 년을 들여서 최적화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새로운 기술이 하나씩 그걸 기억하시 대부분 영상 처리 부분이 한 89, 90%대 근접하면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컨벤셔널 박스기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딥러닝이 나오면서 그냥 한 시간 시키면 이거 100% 찍어버리게 웬만한 과제들을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좀 판도를 바꿨었고요. 그리고 뭐 머신러닝 이쯤에 세츄레이션 될 때 딥러닝은 그래서 언젠가 세츄레이션 되는데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점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전에는 이제 머리 쓰는 걸 사람이 하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생기면서 머리 쓰는 거는 AI가 하고 사람은 이제 데이터 가공만 해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안식종이 돼서 그런 부분도 이게 과연 맞나 싶은데 그래서 그 과거에 머신러닝을 할 때는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피처를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 이걸 어떻게 잘 이제 노멀라이즈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성능이 결정이 됐었는데 딥러닝이라는 건 층을 정말 많이 넣어서 이 피처도 자동으로 뽑히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효율적인 방식인데 인생 능력이 워낙 좋아지니까 그냥 걸어놓고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딥러닝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성능이 나온다고 해서 멈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더 돌려보면 그 실제로 이제 에러 레이 이런 거 별로 안 떨어져도 정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는 그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저 뒤에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이제
박스를 쳐서 뭐 이걸 해주는 걸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또 차선도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점을 찍거나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이것만 가지고는 또 뒤처리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면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여기는 갈 수 있는 길, 여기는 뭔가 있어서 못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다양한 에이블링 방식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요걸 다 이제 사람이 작업으로 하거나 조금 자동화를 하거나, 근데 대부분 지금 자동화를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이제 약간 신호등 디텍션 할 때 하는데, 신호등 디텍션 한 데이터 한 20% 정도 모였다시피 학습시키기 시작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자동화에 그런 한 80%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추출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만 이제 사람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조차 또 이제 귀찮으니까 오픈 데이터 셋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이 오픈 데이터 셋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AI를 뭐 공부를 하거나 뭐 그랬다 그러면 그걸 직접 이제 만들어 봤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처음에는 이런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좀 지났을 때는 이제 내가 직접 해봤는데, 저도 면접을 볼 때 인공지능 뭐 돌려봤다 뭐 이랬을 때 본인이 직접 아무리 작더라도 본인이 직접 이제 데이터 가공해가지고 해서 해본 적이 있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뭐 해상도만 바뀌어도 그 모델을 못 넣고 막 이렇게 되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 또 뭐 혹시라도 뭐 AI 전문가를 채용을 하시거나 할 때 반드시 직접 돌려본 거 있다. 그게 없으면 너무 쉽고, 그냥 있는 데이터 갖고 할 때는 그냥 따라만 가면 금방 되거든. 자기 데이터를 할 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욜로로 뭐 한번 트레이드된 모델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이게 18년에, 18년에 욜로 한번 돌리면 이 정도는 정확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도 문제가, 특히 사람 표정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데이터셋들이 외국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학습 빙빙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이 사람, 이분들의 표정이 우리나라 이 정도로 세다는 표정이 있는 사람은 잘 없고, 뭐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만 맞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모티콘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검정색이 우리나라 이모티콘, 그다음에 녹색 계열이 서양의 이모티콘이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다 눈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눈웃음 치고 눈이 빙빙 돌아가고 이런데, 서양은 다 입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과도하게 움직여줘야지 이게 이제 인식을 해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셋의 이제 중요한 면이고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된 걸 그대로 썼을 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셋을 다시 다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거 하라고 또 우리나라 이 과기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레이블링 사업 했는데, 저는 이걸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그건 너무 비판이에요. 사실은 이게 레이블링 할 때 현장에 뭐 몇백 원 이렇게 갔는데, 그거는 거의 뭐 몇천 원, 몇만 원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해서 그냥 양모비를 붙여야 되는 걸 그냥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생태계를 망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도 처음에 트레이닝 된 거, 아까 그 슬라티를 만들 때, 원래는 그게 V2X 단일 지역인데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로 인식하면 뜰 수 있냐 그래서 뭐 찾아보면 있겠지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거의 우리나라만 가보고 대부분 서양은 저도 참 서양 출장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이걸 그전까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걸 하면서 속지를 집어넣으니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등 하나만 이렇게 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로 학습을 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아까 그 다음 만든 데가 아까 세종이었거든요. 세종에 가서 또
이거 해줄 수 있냐면서 당연히 모델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어요. 아, 돈 많은 것이구나. 도대체 이 박스 몇 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박스가 돼 있으니까 이걸 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같이 섞어서 학습을 시켜봤는데 이게 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세종시 전용으로 다시 학습을 시켜요. 이게 데이터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직접 해본 경험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막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하다 보면 레이블링 하고 있다 보면 그래도 한번 레이블링이 급해서 제가 직접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4시간 정도 그게 됐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꿈이 계속 와, 이 4시간이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우스에 가 키 이렇게 하고 착착착 하는데 와, 저거 하면서 맞추기도 힘들고 전부들이 이제 와, 사실 레이블링 하면 아, 이게 극한 직업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대한 요즘은 저는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 이제 레이블링이 귀찮으니까 엔드-투-엔드 딥러닝이라고 이거는 그냥 이 영상 보고 이제 몇 도 돌려라 뭐 이렇게 하는 걸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다른 바꾸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저기 바르셀로나 대학에 뭐 같이 휴관리에서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 엔드-투-엔드 딥러닝에 커맨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것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도 이제 나와 있어서 와, 그거 한번 보고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쪽 팀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라서 속대는 잘하는데 자기들은 차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 보면 뭐 차가 안 돼가지고 시동이 안 되고 차가 이제 구동이 안 돼가지고 막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그 차 만들어준 회사에다가 이제 시아트라는 이태리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전화해 보면 혹시 그 빨간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냐? 내가 이머전시 버튼 눌러놓고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알고리즘을 하고 우리는 이제 차에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겠다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거는 이 알고리즘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던 건데요. 한 201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만든 친구가 LA에 사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이걸 했을 당시에.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다른 대학 다니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던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고등학생이 어쨌든 몇 줄 안 되긴 한데 이런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깃허브에 공개해 놓을 수 있다는 게 그런 무장을 한다는 게 되게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이런 걸 지금은 이제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겠지만은 이 딥러닝 초기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앞에는 뭐 이런 컨셉을 정말 크게 만든 게 이제 테슬라거든요. 아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가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다가 뭔가가 이상하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드 모델 쓰다 나면 이걸 다 차선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등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부스트를 한다는 게 이 비슷한 영상이 있으면 모아서 그래서 이제 다 모아놓으면 충전할 때 이걸 이제 자기들 서버를 올려서 레이블링을 하고 그 레이블링도 뭐 자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레이블링하고 나면 다시 트레이닝 시켜서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쓰면 이제 디플로이. 그래서 이제 2021년 말에서 2021년 말에 이게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릴리즈가 자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가 한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됐었는데 이만큼 이제 문제 생기면은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요걸 흉내 내가지고 아까 그 신호등 할 때 신호등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그걸 다 저장해 놨다가 올려서 다시 작동시키고 그렇게 한 몇 턴을 돌리고 나면 이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호등을 잘 잡거든요. 근데 이제 AI 이런 거에 이제 문제점이 그 지역을 못 본 거는 잘 못 보잖아요. 한번 본 거는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간 거는 되게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빅데이터를 해주면 그렇게 이제 일반화가 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링 하나 하는 게 다 인건 비고 기사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피스 그 테슬라의 입장인데 제가 또 듣기로는 몇천 명을 고용했다. 레이블러 몇천 명을 고용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레이블링까지도 다 이제 자동화해서 여기서 이제 제일 저도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섀도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내렸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섀도우 모드라는 거에서 이 차가 커딘으로 들어올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그런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다 그럼 맞는 거고 안 들어왔다 틀린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이 들어오면 사실 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제동은 안 하는 거예요. 섀도우 모드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판단만 해보면서 이 판단 로직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그 안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그냥 자기들이 판매한 차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타고 타는데 안에서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만 테스트 엔지니어를 한다 그러면 몇백 명을 고용해서 막 해야 될 건데 전 세계에 이제 수백만 대가 다니면서 데이터 제공해주고 테스트까지 해주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팬덤십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흔쾌히 잘 안 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성공한 거는 그 차의 유저들의 팬덤십 그런 것 굉장히 크다. 만약에 앞에서 뭐 자율주행 덜 된 걸 내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 벤츠가 그렇게 했다, 베네랑차가 그렇게 했다, 그럼 소송 걸렸을 거거든.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옵션을 판매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이제 테슬라는 그런 거 뭐 즐기잖아요. 우리 차도 드디어 열렸다 이러면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물들을 가지고 이제 빠른 속도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AI를 할 때는 결국은 이 데이터 이걸 파이프라인을 하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직접 다 해야 되면 이게 모든 게 비용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유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면 이게 진정한 이제 사업 아이템인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뭐 누구라든지 이런 그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용자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긴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런데 엣지 케이스라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에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개선되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문제됐던 게 하얀색 트레일러를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사망사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는데 플로리다에서 요 트레일러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밑으로 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직사를 했던 사고인데 이게 하얗게 돼 있으니까 이걸 하늘로 인식을 해서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하고 카메라가 서로 이제 상충되는 결과를 냈을 때 카메라의 우선순위를 더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니까 그렇게 사고가 났고요. 근데 2019년에도 그 비슷한 사고가 거의 유사형태로 다시 났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어떤 차가 이렇게 넘어져 있었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대로 들어갔다고. 이것도 이제 흰색을 보면 그때도 뭐 2021년에도 흰색 트레일러 이렇게 들어가고 요걸 사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이제 테슬라 사용자 그룹 이쪽에 이제 그냥 정보 수집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질문으로 올라온 게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넣어놨는데 앞차에 그냥 저속으로 가고 있을 때 앞차를 추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 차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게 혹시 앞차가 흰색이었냐고 흰색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흰색이 뭐 이렇게 가드레일이랑 이렇게 겹쳐지면서 전체가 이렇게 됐던 뭐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엣지 케이스 때문에 인공지능만으로는 완성되었다는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물론 뭐 이 정도 실패해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영상 뭐 의료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위에 어떤 뭐 암 진단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의사가 한 번 더 확인할 거니까 이게 여기를 주의해서 봐달라고 이렇게 딱 찍어주면 그건 이제 다른 한 번 더 확인하고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효한데 자율주행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그냥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 AI만 가지고 하는 것들은 힘들다. 근데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제 AI 중심으로 가서 거의 이제 AI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런 걸 흘러내는 그런 소프트웨어 로직을 넣기 시작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리 비용도 그렇고 개발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는 끝까지 이제 이 스폰을 이렇게 가서 그렇게 했을 때 테슬라는 이제 레벨 3가 거의 맥시멈인 거다. 실수했을 때 사례고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그건 이제 제 설계입니다만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2018년에 우버에서 이제 보행자 사고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보행자 사고로 이렇게 기록되는 사고인데 어떤 분이 횡단을 이렇게 하는데 이 큰 도로를 밤에 도도 할 때 횡단을 하는데 자전거를 들고 횡단을 합니다. 자전거를 탔으면 왜 인식을 했을 건데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차는 전혀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이것도 바로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여기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이게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6초 전에 사고 나기 6초 전에 이미 이제 라이다하고 레이더에서 뭔가를 디텍트를 했는데 그걸 카메라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언노운 오브젝트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언노운 오브젝트가 다가오고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뭔가 그래도 일정 크기 이상 이런데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차다라고 인식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이스피드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1.3초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AB라고 고급차 옵션에 보면 이렇게 제동해 주는 그게 있어서 그걸 작동시켰는데 이게 또 꺼져 있었어요. 이게 꺼진 이유가 테스트를 하는데 자꾸 AB가 작동을 해서 테스트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혹시 AB 있는 차 타시는 분 AB 작동이 1년에 몇 번 안 되지 않나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한 1년에 한 4-5번 정도? 거든요. 특별하게 굉장히 이제 갑자기 갑차가 급제동을 한 번 할 때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게 막 수시로 작동을 해서 잘 안 될 정도면 알고리즘이 정말 엉망이었다.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그때 우버가 이제 자율주행 회사들 인수를 해서 좀 공격적으로 하면서 마일리지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웨이모가 워낙 독보적인 마일리지, 연간 마일리지를 엄청나게 자율주행 마일리지를 쌓고 있으니까 우버가 그거 쫓아가려고 우리 회사하고 일본은 그냥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재판받을 때 모든 가치는 이분한테 있다. 우버에는 죄를 물을 특별한 근거가 없다라고 그냥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휴대폰을 만진 거예요.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해서 유심히 이렇게 떴는데 방송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스마트폰은 회사에서 지급을 해서 회사에서 뭔가 입력하라고 할 때 그거에 따라서 한 거다. 그 자기 폰은 그냥 밑에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항소심으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니까 이제 결국은 회사에서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한테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율주행 이제 파일럿이라 그러는데 저희 자율주행 파일럿 뽑아서 안전교육을 할 때 이 사례를 꼭 들어주면서 결국 책임은 본인한테 가니까 절대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항상 집중하게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고 영상이 또 공개가 돼서 이제 여론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그냥 ABC 뉴스에서 나온 거라서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고 하는데도 꽤 잘 디텍션을 하는데 그 좋은 카메라를 쓰고 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예측 케이스들을 충분히 이제 반영하지 못한 게 그리고 알고리즘이 너무 이제 취약했던 거죠. 뭔가 다가오고 있으면 그냥 무엇이든지 간에 다가오고 있으면 속도는 감속은 해야 되는데 뭐 정지를 할 텐데 감속만 했었어도 좀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인데 자 그럼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항상 딥러닝을 할 때부터 입력을 줄 때도 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전 처리를 좀 해서 넣어줘서 딥러닝 결과가 아주 황당하게 튀지 않도록 이제 좀 그런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아웃풋에 대해서도 황당한 결과인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갑자기 조향을 백도로 돌려라 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끌어내주고 이러면서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이 전처리를 해주는 어떤 전처리할 수 있는 그런 로직들을 넣어주고 또 후처리에서도 사람의 로직을 넣어서 사람하고 그 AI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요 사례가 지금 이제 터널 빠져나갈 때 이게 세츄레이션 되면서 이 지금 파란 점들이 빨간색 빨간 점이 이제 AI 딥러닝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지금 방금 녹색으로 선이 그어지는 거는 그냥 컨벤셔널한 그 이미지 영상 처리 방법을 한 거거든요. 방금 이렇게 하얗게 됐을 때 아예 인식을 못 해버리거든요, 딥러닝은. 근데 이 전통적인 AI 알고리즘 저기서는 오히려 더 잘 찾아낼 수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써가지고 얘가 약해지면 이걸로 이제 보완을 하고 물론 이제 복잡한 데서는 이런 알고리즘이 더 떨어지고 이 전통적인 딥러닝 방법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섞어가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딥러닝 쓰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여기서 갑자기 여기를 차선이라고 꺼버리거든요. 갑자기 여기를 차선이라고 꺼면서 컨피던스 레벨 100 확실히 차선이다 이렇게 차라리 컨피던스 레벨이 낮으면서 이렇게 튀면 그걸 보고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튀는 것들 이런 거 이제 잡아주는 걸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실생활에서 이제 쓰일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 저는 아까 자율주행이 크게 시나리오가 이제 프로젝트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서비스라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서비스 쪽이 앞으로 훨씬 더 시장도 크고 그리고 훨씬 더 큰 시장이고 먼저 발전을 할 거다. 그래서 서비스는 바로 레벨 4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 모델을 가져갈 거냐? 처음에는 아직은 이제 좀 알리기 위해서는 관광지라든지 예전에 저희가 서비스 했던 것 중에 한 군데가 강릉의 온축산 쪽을 온축산하고 여기 보호를 이렇게 서비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관광객들이 오니까 예약을 하고 와서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들은 뭐 크게 돈은 안 되지만 일단 홍보하고 알리고 우리 또 데이터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이 아까 퀄리티 오브 라이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소멸 고위험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지금 2020년 여기 한 2050년인가 되면 거의 다 빨개지거든요. 이런 지역에서는 과연 대중교통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저는 한 2030년 정도 되면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골의 대중교통 체계는 붕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지역들을 그러면 사람이 한 명 살고 하는데 여기 기사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호출 버튼을 이제 정류장 군데 해가지고 호출 버튼을 만들어보고 이걸 누르면 뭐 몇 분 안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또 젊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제 앱으로 예약을 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되고요. 부산은 뭐 지금은 괜찮은데 이런 게 덥더라고요. 노인과가 여기 뭔가 했더니 부산에는 노인하고 하다밖에 없다. 아닌가요?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슬프기도 하고 사실 저도 먹고 살게 돼서 이제 대구로 갔거든요. 부산에서 10년간 이제 경정밀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좀 대우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대졸로 이렇게 진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게 스덴셀 생명 뭐 이런 거 그때 당시 공대 나와서 갈 수 있는데 공대 대졸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보험회사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부산을 들어갔었는데 요게 뭐 이렇게 지금 심각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조금 미리 와가지고 이제 광안리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광안리가 또 너무 이국적으로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가보니까 앞에 그 길을 다는 연결해도 잠깐만요. 앞에 길이 아니 그냥 차량을 정지해버리고 자율주행 셔틀로 몇 대 이렇게 다녀주면
참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에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면 또 다른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멸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을 이제 자율주행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되면 좋은 점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냐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일자리 걱정은 안 하거든요.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있지만은 왜냐하면 원격에서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법규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법규 위반을 하면 그 프로그램 이미 해놨잖아요. 내가 법규 위반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걸 알게 되면 무조건 과징금을 물릴 거잖아요. 왜냐하면 니는 법규를 위반하겠으니까 항상 뭐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거나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항상 사람이 또 지금도 이제 법적으로 사람이 항상 앉아 있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법상 무조건 안전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돼서 앉아서 중앙선 침범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차선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자동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시골에 뭐 트랙터가 있고 했는데 중앙선 침범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원격에서 보고 그걸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다시 보고 해주면 자율주행 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 한 명이 차량 서너 대를 이렇게 감당할 수도 있겠죠. 서너 대가 돌 때 한 10명이서 관제실에 앉아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지 또 현장에는 또 그만큼 안전해야 되니까 정비하고 하는 분들도 또 생겨나고 또 도로에도 또 새로운 어떤 뭐 낙하물이 있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도로도 계속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율주행 할 때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첫 바퀴는 무조건 한번 돌아보거든요. 자율주행 놓고 이제 승객 없이 한번 이렇게 돌면서 혹시 거기에 뭐 특별한 건 없는지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지역들을 해주는 게 또 우리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임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스타트업을 처음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카카오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참 서민의 덕분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고 뭐 지금 이 같은 경우도 택시기사들 뭐 우버처럼 새로운 걸 만든 것도 아니고 택시기사가 이걸 이제 다 이렇게 다른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이런 이제 힘든 지역에 도움 주고 하는 이런 일이 더 먼저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유상훈송을 하는 게 우리나라도 조금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이 더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를 이제 하나 가져온 건데요. 전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그게 웨이모원이라고 해서 아리조나 픽스 부분에 챈들러라는 데서 이제 드라이브 리스로 요금방 뜯으면서 라이드 헬링이라는 게 이제 호출하게 가는 이런 형식으로 1년 이상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제 웨이모하고 GM 크루즈가 작년 3월에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크루즈는 야간에 운전자 없이 요금 받으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웨이모는 낮에도 운행을 하는데 안전운전자가 앉아서 있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해요. 근데 요게 또 해보니까 이 영상이 뭐냐면요. 갑자기 크루즈의 이 로봇 택시들이 한 차례 몰렸어요. 이유도 없이 몰려서 내가 여기 서 있었다. 그리고 이 시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거 크루즈는 한 4시간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 이제 없으니까 원격이 돼 있는데 원격으로는 모니터링만 할 수 있고 직접 재현을 할 수 없게 해놔가지고 그때 이제 급하게 사람 가서 이거 다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아직 안 개설된 것도 웨이모는 최근에 차가 이제 출발을 좀 없어서 여기 또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승객이 내리면서 문을 들잖아요. 문이 열려있어요.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들 안에 또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극복해가면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그러면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에서 이제 돈을 받고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2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임시운행 허가라고 해서 이 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이제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있느냐 보는 게 첫 번째 허가가 되고요. 이 차를 가지고 다시 서비스 허가를 하는데 아까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PUC라는 데서 이 차를 뭐 테스트용으로
뭐 파일럿 단계로 해볼 수 있다. 아니면 디플로이먼트라는 거는 진짜 이제 몇백 대 넣어서 사업처럼 할 수 있게 효과를 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 허가를 할 때 뭐 항상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A형하고 B형이 있고, 그다음 C형은 뭐 운전자 탑승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은 안 싣고 물류 이런 거 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이렇게 요 구조는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 자율주행으로 서비스를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자율주행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면 전국 어디든지 허가를 할 때 조건 없이 저희는 다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속도를 110km, 작업 시속 110km 도심하고 고속도로 다 허가를 받아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국 어디든지 나갈 수가 있고요. 어떤 그 회사에 따라서는 뭐 목적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실력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뭐 고속도로 나가겠다 그러면 고속도로만 다닐 수 있고, 거기서 뭐 공유 반경이 심하면 못 간다 이러면 그렇게 또 이제 제한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이 뭐 저희처럼 받으면 전국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돈을 받고 영업을 하려면 딱 이 16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이 거의 제일 늦게 받았어요. 지금 이제 오시리아 그쪽 지구를 받아서 이제 그 서비스 할 거라고 이제 뭐 용역 나오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부산이 그동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왜 부산이 이렇게 자율주행 전쟁이 없을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일 늦게 익산하고 같이 받아서 이제 전국 16군데가 있고요. 근데 이 16군데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근데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 데는 상암하고 강릉은 부산은 아니고 무료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희는 합격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일단은 다음 계약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대구, 제주, 상암, 대구, 제주 이렇게 밖에 딴 데는 부상운송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이유가 도로에서 이렇게 차가 달릴 수 있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만들 때는 우리가 기술은 다 갖춰놨는데 법이 없어가지고 자율주행 뭐 도로에서 테스트 못한다고 막 플레이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막상 해주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신문에 낼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 허가 받았다고 그것만 받고 나서도 계속 주행 시험장에서 돌더라는 거예요. 허가 받았는데 공로에서 안 나와 주행 시험장에 그거는 일단 스펙력이 없고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좀 함께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뭐 12개 기관이 258대의 자율주행 허가를 받아놨는데, 중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차는 뭐 몇십 대 안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공로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하고 포리투다시라는 현대에서 투자한 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 그리고 라이드 플럭스라는 제주도에 있는 회사, 요 4개 정도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SWM이 상암에도 이제 받고 저희 대구에도 받고 했는데 거의 좀 운행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SUM이라는 회사도 강릉에 이제 같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거의 사고가 나가지고 차 이렇게 뒤에 구미를 이렇게 부는 바람에 지금 운행 정지된 상태고요. 롯데정보통신은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온 원유라는 차를 수입해왔는데, 그 차도 이 강릉에 생산 시작할 때 이제 차가 특이하니까 그런 차들이 인기가 많아서 그 VIP들이 이제 거기 태우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못 닫는 거예요. 그 MBC하고 다 왔을 때. 그래서 참 마땅한 강릉이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율주행 첫날부터 뛰거든 이런 제목으로. 그리고 이 SUM이 사고 난 것도 굉장히 꽤 크게 사고가 났는데, 그전에는 이 사고 현상이 뉴스에 나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사고가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근데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게 찍어서 꼼꼼하게 찍어서 내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개인이 찍은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카메라맨 실력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고 지점이 MBC 방송국도.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 정도 회사밖에 없어서 지금 16군데를 지정은 받아놨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지금.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좀 욕심을 부린 게 이렇게 멀리 있는데 다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고 뭐 이런데 여기서 전국에서 한번 끌어모아 볼 거라고 최저가 입찰을 한 거예요. 기술을 안 하고. 최저가 입찰을 들어가니까 단가도 굉장히 쌌고 그러니까 좀 끔찍한 회사들 아무도 안 들어가고 저희도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때 새로 이제 합류하신 분이 꼭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 넣어서 어떻게 여기서 입찰가를 잘못 넣어서 거기 안 된 자리에 저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다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최저가로 내서 저희는 그래서 이 안은 넣지 말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자리가 강릉 오죽헌에서 강릉이 ITS 월드 컨퍼런스를 2016년에 하면서 자율주행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계속해서 흘러내면서 맞으니까 네, 그렇게 됐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서울 쪽에는 볼트다 저희가 대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세종도 한번 했었고 여기 다 했던 지역이고 지금 현재는 지난주는 대구에 지금 2군데서 하고 있고 A2G도 대구, 세종, 한양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 라이브 플럭스는 주로 제주도에서만 이 정도 회사들이 16군데를 커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 만약에 부산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사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고민을 하는 게 이게 그냥 우리는 솔루션만 해서 프랜차이즈처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중인 그런 식으로 모빌리티는 계속해서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발전해 갈 거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써머리는 별것 아닌데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소외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리스로 자율주행을 하고 병역시 노선을 하고요. 병역시 노선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사를 못 받는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사를 구할 수가 없는데 자율주행이 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면서 이런 걸 또 기사라고 하면 안 올 거니까 자율주행 파일럿 그 직분은 굉장히 지급을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 자율주행 파일럿 그것도 좀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현풍이라는 데는 조금 외곽에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성 알파시티는 수성구 다 한 번씩은 들은 곳이죠. 굉장히 비싼 거기 이제 하면 공고를 엔지니어하고 같이 내면 헬런만 여기는 지원하는지 외곽 지원은 파일럿은 수십 명 지원하는데 엔지니어는 거의 없거나 한두 명 여기는 파일럿이 지원을 하네요. 잘 사는 데는 그래서 파일럿이 한두 명 지원을 하고 엔지니어들은 막 지원하는 또 오묘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아까 그 소멸적 이런 쪽에 파일럿을 우리가 구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버스들이 이미 재정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대강 1억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역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자율주행의 광고라든지 데이터 수익 이런 것들이 좀 더 더해지면서 결국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청송 이런 데는 무료로 버스를 운행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뭐 전라도 쪽에도 있었는데 늘어나고 같이 결국은 이런 차량 서비스는 그냥 자율주행으로 특성경은 무료로 가고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 수익은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들이 결국은 무료로 다 이용하게 해주잖아요. 광고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듯이 이쪽도 그렇게 발전해가지 않을까 이동을 복잡합니지만은 다른 수단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논술 사업자의 이제 단발이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율주행 스타트업은 기술만 알면 운수를 모르거든요. 운수 쪽은 이제 운수를 또 잘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협업해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 미래가 좀 더 장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정가히 감사합니다. 뭐 비즈니스가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진짜 자율주행이 아까 오지병치라는 그런 부분은 정말 조금 작업 비싼 그 제값상 좀뭐 우리 서울 관광지 같은데 그런 데도 좀 한두 대 놔놓고
버튼을 누르면 이동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또 신경이 많고 그렇게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서 본 게 있던데 왠지 뭐라 산불 같은 데가 꽤 있어요. 네. 그런 쪽에 보면 필터 되게 그만한데 이걸 학습을 잘 시켜가지고 그 부분부터 PNS를 못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 지금 질문 네. 우선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은 전 세계의 모든 OEM 자동차 업체들도 다 같이 이제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서 만약에 추후에 2056년에 아까 전에 그 이제 자율주행이 5단계에 만약 상용화가 되면 모든 OEM 업체들도 자기들 자동차에 AI 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현재 있는 다른 이제 OEM 말고 제외하고도 자율주행을 개발하시는 그런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때는 이제 누가 더 힘을 가지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웨이모 같은 데가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그런 팀이 있는 데서 장악을 했다. 그럼 OEM들은 웨이모의 OEM을 합니다. 웨이모의 사양대로 만들어주던 그렇게 됐고 이제 GM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인수를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원래는 그냥 풀리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근데 통계를 발표를 할 때는 GM 분리할 때는 이렇게 딱 돼 있어서 결국은 차를 만들어서 OEM은 차를 잘 만드는 거고 그 차를 운영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회사. 그래서 아까 서비스라는 전문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필요로 할 거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레벨4 차량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용하기보다는 레벨4 차량은 이미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끌고 하는 이유 중에 또 낯선 분하고 이렇게 타고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좀 차별을 자차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또 다른 이제 서로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나중에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 다 완성이 된 후에 이제 자동차 메이커 브랜드들이 자기 자동차를 팔 때 이제 자기들 자체의 AI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판매를 하거나 혹은 그게 없는 깡통을 판매하거나 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업체들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CNG 자동차 회사 다녔어가지고 20년 전에 네. 그 당시 때 버스 그 CNG 자동차 나올 때 이제 초창기 멤버였었거든요. 그때 개조 저희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네. 진짜 리파워링 해주는 것들, 이슈 뭐 매핑해서 캘리브레이션 이런 것들, 그러면 기억나면서 고생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개조 인증까지 다 주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게 개조 비용이 있잖아요. 네. 것들이 그 상용화된 기성 제품을 쓸 것인가 우리 제품 쓸 네. 것인가 그리고 또 튀어나와서는 이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또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그러면 충전 문제 충전 언제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들 이런 게 딱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게 안 그래도 들으면서 저희 또 관광기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나오는 게 뭐 공유경제 이런 걸 써가지고 네. 뭔가를 다 하고 있고 일정 거리에서 관광객들을 이제 엔드에서 엔드까지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점만 연결해 시키는 그런 경우는 아까 포 쪽에서는 네. 스텝 4 정도께는 가능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3에서도 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법규상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조 비용 문제 네. 현재 이제 비즈니스가 돈을 받아야지 사실 운영이 계속될까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보관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네. 일단은 개조 비용은 저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개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액추에이터를 안 쓰고 캔을 쓰는 방식으로 했던 이유가 그 캔 옵션, 이렇게 ADAS 옵션이 한 100만 원이 채 안 하거든요. 100만 원 정도 옵션만 달면 우리가 그 캔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액추에이터 이런 게 싹 빠지는데 만약에 액추에이터를 직접 그러니까 외주에서 이렇게 단다 그러면 하나당 거의 2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개조를 하면 착각보다 이제 개조 비용이 훨씬 많이 커지는데 저희는 이 하네스 크랙만 좀 바꿔가지고 하고 주로 들어가는 게 약간 라이다 고정밀 라이다가 좀 이제 비싸고 그다음에 GPS도 고정밀 GPS도 저희도 이제 막 소싱을 해서 프랑스산 굉장히 좀 싸고 괜찮은 것도 이제 해서 그래도 뭐 몇백만 원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개조 비용은 그냥 러프하게 말할 때 다른 회사의 한 5분의 1이다. 그리고 개조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지금 이제 원래 목표는 하루 만에 이제 개조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지금 현재 한 3일 정도, 그리고 2, 3일 정도 하면 개조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는 별로 안 높은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굳이 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판매하거나 리스를 할 때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많이 올려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지자체마다 아까 몇 군데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거기서 아직은 돈을 받아서 그 수익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아니니까 지자체에서도 또 저걸 받고 나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를 공모를 해서 좀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때는 뭐 손해는 안 보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지원금을 계속 줄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그 보조금을 받고 해야지 이제 좀 비즈니스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뭐 다른 부분은 아까 저기 항만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항만 이런 쪽에서 스마트 항만 쪽도 지금 밤에 이렇게 트레일러를 밤에 이렇게 막 나르는 그런 기사님들이 있거든요. 컨테이너를 이쪽으로 구두 쪽으로 옮겨주고 뒤에 이렇게 하는 거기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밤에 약간의 사고도 많이 나고 저런 때문에 막 그래서 그것 자동화 하려고 되게 많이 이제 그래서 LA 항 전체를 그렇게 자동화한다고도 하고 우리나라도 부산시장 쪽에 군대에서 이제 그 자동화 하려고 저희한테 뭐 의뢰도 하고 와서 차도 타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형용으로도 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 같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나왔던 그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 그 트레일러 자율주행 뉴스를 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혹시 대표님 그 아까 물류 관련해서도 자율주행이 이제 그 상용화되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한 편리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또 혹시 내용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물류 관련된 트럭이 제일 먼저 자율주행 레벨 3는 제일 먼저 탑재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OEM에서 트럭 레벨 3로 판매를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OEM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트레일러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OEM이 조금만 지나면 OEM에서 먼저 이제 선도하게 될 거고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유상 운송한다는 게 또 의미가 있어서 그 화물을 이제 자율주행으로 하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 레벨 4가 되면 기사 없이 정말 화물을 운송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의미를 갖는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원격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워낙 물류 다니도 길고 이러니까 그쪽은 굉장히 큰 시장인데 작은 회사가 이렇게 차지하기에는 분명히 좀 한계, 그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시장이 열리면 바로 OEM이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네, 강의 잘 들으셨죠? 재미좋은 주제, 시기라는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음 일정을 조금 안내드릴게요. 다음 주 놓고 다다음 주죠. 4월 22일 날 하늘백경 탈경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겁니다. 아마 데이터를 공유받은 그날을 가지고 아마 더 재미좋은
당해야 될 것 같은 굉장히 이거는 서울에서 되게 핫한 친구예요. 깜짝 놀란 게 그 삼성그룹하고 LG그룹의 디지털 교육을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삼성그룹의 교육을 아침 7시 아침에 시작하는데 삼성그룹에서 차를 모시고 온답니다. 교육방송 우리 에버랜드 옆에 있는 포함 같이 1대1 있다네. 그래서 가능한데도 아마 굉장히 젊어요. 40만 이자만 좀 됐을 때 아주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4월 29일은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박태성이라는 대사분인데 이건 원래 산업부에서 사업적 실패까지 하셨어요. 이것까지 하셔서 지금은 올 2월 달에 귀국해가지고 좀 놀고 있다가 최근에 취업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터리 산업협회 부리점 또 이제 교환공원들 보여주는 은탄시면 산업기관에 배터리가 전기 배터리들이 좀 하니까 좀 영향이 있고 산업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들으십시오. 박대성 시장은 실은 저하고 친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만난 친구 30년 전에 근데 전자상거과 담당 사무관을 제가 우리 전자상거 실정사 우리 ERP를 늘 3만사 보급사업 그때 만든 우리 돈 부족해서 막 욕하는 친구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 ERP가 모든 기회가 쓸 수 있게끔 됐죠. 그리고 제가 같이 기획하고 같이 일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와서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달은 아마 그 신조하는 거 지수관 조금 홍대병 해가지고 일정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버스를 가실 건지 제가 1박 하실 건지 호텔 같은 제가 또 저기 영양대 정대일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몇 분 정도 되면 스페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강의